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김소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인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 3월에 이 페이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젠더 페이갭이라는 단어가 새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렸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권위적인 사전인데 그만큼 젠더 페이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영어에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격차다, 임금 격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젠더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이 예민하고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5년에 그 당시 하버드 총장이던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NBER이라는 그런 경제 관련 단체에서 강연을 할 때 그때 왜 여성이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적은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육아 문제라든지 차별이라든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중간에 보다시피 태어날 때부터의 차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일파만파를 일으켜서 결국은 총장에서 사임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 당시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 IQ 평균 비슷하다. 그런데 이 분포가 달라서 이거를 여기 이제 쓴 것처럼 more genius, more idiots, 그러니까 남성은 이 분포가 굉장히 이렇게 넓어가지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여기 이 밑에 쪽도 많다. 근데 여성 분포가 조금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똑똑하거나 아주 안 똑똑하거나 여기서는 별로 없지만 이제 평균은 같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는데 이 여성이 수학과 분야에 적은 이유가 어느 정도가 생물학적인 원인을 근거한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큰 논란이 있었고 이것은 그 당시 논란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1900년대 초부터 있었던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학기술인 문제는 여성 이슈도 되고 그리고 당연히 과학기술 이슈도 되고 여기서 인이라고 한 것처럼 인력 그리고 인재 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과학기술 정책 해도 복잡한데 그리고 인력 정책 해도 복잡한데 이 세 가지 차원이 이렇게 비빔밥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어렵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한 20년 정도 여성과학기술에 관련한 여러 가지 복제 그리고 조직 예산 사업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과학자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90년대에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여러 사업들이 초창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자대학 연구 기반 하충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이제 계속해서 학부에서 대학에서 이공계 전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많이 보살피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했고요. 근데 이 태동 시기에 보시면은 이때가 마침 김대중 정부 시기여서 그때 여성부도 신설을 했고 그래서 이때 많이 활발하게 움직인 덕택에 말하자면 2002년에 여성 과학인 관련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과학인 육성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2월에 이제 통과가 되어서 그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아까 태동기에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과학이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여성과학인회가 90년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장기 정책위원장 그리고 정책연구소장으로 있는 이 한국여성관총도 그 당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여성과학인 계획이 여성과학인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W라고 부르는데요. 이 4개의 그런 사업들이 조직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2000년대 진행이 되어서 2010년대 되면은 이 4개의 그 조직이 사업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재단법인으로 윗셋이라는 그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고 이번 6월에 이름이 육성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3차 여성과학인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여성관총에서는 여성과학의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거는 제가 그냥 보는 세대 구별이긴 한데요. 4차 여성과학인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금방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맨 위에 이제 과학기술기본법,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기술 관련 활동에 가장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2001년 만들어지고 바로 다음 해에 이 여성과학인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기본법으로 줄이겠고요.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4차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총 5년씩 이제 5개년 계획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비전인데요. 비전에 처음 1차 계획에 여성과학기술인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과학기술 중심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게 이제 여성만이 아니라 이제 양성을 포괄하는 그런 계획 내용으로 많이 이제 바뀌는 측면이 있고요. 이건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성과학인법이 만들어지고 다른 법과 달리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주요하게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성과학인 여러 사업들이 시작된 지 거의 한 20년이 넘어가는데 이 여성과학인법이 지금의 시점에서 좀 더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런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여성과학인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가 짚어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1조가 모든 법이 그렇지만 목적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성 자신들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이게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조에 보면은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는 이 여성과학인 정의가 이렇게 이공계 분야의 연구직, 기술직,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려는 여성이다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이공계 인력을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비교해 보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OECD 같은 데는 크게 우리가 과학기술 인력을 교육기준 또는 직종기준으로 나누는데 직업 또는 교육기준, 학력기준, 직업기준인데 OECD나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은 둘 다를 다 차용을 하는데 저희 나라는 굉장히 이제 교육, 학력기준으로 많이 차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과학기술 인력 또는 인재 이걸 어느 정도 범위를 잡느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건 여성과학인 인력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력 전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조가 아까 기본계획이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연도별 그리고 5년 계획이 나오니까 연도별로 시행 계획이 나오겠죠. 근데 이 실태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성과학인 실태조사가 우리나라에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 많지는 않지만은 이 과학기술 인력 관련된 조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실태조사입니다. 이게 시행된 지도 꽤 됐고요. 매년 시행을 하고요. 이거는 법정으로 국가공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계 품질 진단이라는 거를 법정 국가 승인 통계는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품질이 좋은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총점으로 보면 98.7. 근데 옆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그 통계청에서 이제 통계품질 진단 중에 2015년에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그 실태 조사를 한 건데 그것보다 보면은 이제 그 품질이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시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많이 중요한데 실조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인력 정책을 크게 이렇게 보거든요. 뭐냐면은 이 분야에 데리고 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크루먼트, 리크루먼트 이제 충원을 하는 정책이고, 그리고 이 분야에 오면은 계속해서 이 분야에 남아있도록 소위 도망못가게 잡아놓는 리텐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유지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계속 말단에서 리텐션 하는 거, 유지되는 건 의미가 없고 계속 자기 경력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드밴스먼트 정책인데, 여기 기본법에 이제 여성과기인법에 보면 굉장히 앞단에 리크루먼트 충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양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크게 보면 양성과 활용으로 봤을 때 양성 쪽이 많은데, 실제 보시다시피 초중고 여학생 또는 여대생인 경우는 이제 대학원을 이제 갈 경우니까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유도한다. 이 이공계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카이스트 같은 그런 과기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표현이 뒤에 권장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을 규정을 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의지가 필요한데요. 다행히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8조에 보시다시피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딱딱하게 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적정하게 유지하게, 너무 적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반대일 경우도 분야에 따라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적극적 조치가 사회적으로 요즘 굉장히 이제 젠더 이슈가 민감한데, 이 여성과기인 같은 경우도 워낙 여성이 과기 분야에 적다 보니까 이 적극적 조치,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어떤 우대를 해주는 그런 적극적 조치에 대한 게 여기 지금 11조에 들어있는데,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영원히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여성과기인 채용 목표나 승진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 이 적극적 조치라는 건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실제 정책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건데, 선진국도 그렇고 열심히 이걸 도입을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법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잠정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경력단절 관련된 사업들이 이 과학기술계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력단절 여성과기인이 재취업을 희망할 때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드문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굳이 이걸 계속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집에 있겠다 그러면은 굳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정책 대상이라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종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됐을 때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성과기인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 그리고 또는 국가재정 지원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여성과학기술 육성재단 아까 말씀드린 윗셋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복권기금으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팔로우업을 안 해서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거를 이제 좀 복권기금이 아닌 이제 진흥기금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이제 기본계획을 조금만 살펴보면 기본계획의 흐름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흐름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1차를 보시면 여기에 기본적인 방향성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양성 쪽에 많이 초점이 있습니다.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적극적 조치를 추진한다. 또 이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그 구체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부처, 지자체 협조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4차를 가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점점 체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 경력개발 촉진 활용 다변화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하긴 했는데 제가 최근 그 과학기술 한일론이랑 같이 하는 작업 중에 그 여성과학인 그 경력 다변화 그런 연구를 같이 진행 중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미 2차 때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차는 지금인데 지금 상황을 반영하는 것처럼 기술 기반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 경로 다양화라는 게 또 2차랑 또 문맥이 같이 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이제 리크루먼트, 리텐션, 어드밴스먼트에서 앞부분에 치중되어 있던 거를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성장 사다리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처음에 유입이 됐는데 이 여성 인재들이 유입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로 이렇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이제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정량적인 목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 기본계획에 정량적인 목표가 있는 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2차 때 보면 이제 이공계 여성 박사 1000명 육성하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선명한 목표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잡을 때 무슨 근거로 예를 들면 1235명이 아니고 왜 1000명이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700몇 명 정도 2차 계획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끝나갈 때쯤 이제 1000명 육성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런 식의 그런 정량적인 목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성과를 관리하는 데 좋은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4차에 지금 공학기업 유입이 이제 25%에서 30%인데 목표가 그럼 29.9% 하면은 미달성이고 31.6% 하면은 달성 박수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성과 관리에 중요하고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신산업 분야의 여성 인재 배출 3,000명이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 신산업은 어떤 건지 약간 이런 디테일 같은 거 자세한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이게 과연 딱 3,000명으로 끊기냐 이런 건 좀 질문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 과기 분야의 여성 일자리도 그 전에도 이제 다른 그 4차 계획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4차 계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게 5년인데 그 16%인데 거의 2배죠. 30%로 늘린다. 지금 사실 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과기 분야만이 아니라 뭐 어느 분야도 굉장히 어려운 그 소위 비대면 산업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지금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코로나 전이라서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기본 계획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문서도 길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꼭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그 정책 수단이 쓰이는데 어떤 것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그래서 어떤 정보나 자문을 얻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멘토링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학회 개최 그리고 통계 조사 굉장히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이걸 크게 한 4가지 도구로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유인을 만든다든지 인센티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더 많이 생산하고 공유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제까지 1차에서 3차 계획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정책 도구가 어떤 유인을 설계하고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보를 활용하는 데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정보라는 게 결국 그 대상은 1차적인 정책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학생이나 미취업 재직 경력단절 여성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주기적으로 전체 여성과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또는 성과 분석을 할 때 몇 번 굉장히 좋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 보면은 보시다시피 일반 국민들의 지지나 인식 개선 효과는 좀 적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교로 보시면은 1차에서 3차를 보면은 이게 결국은 다양한 여성과기인 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인,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그런 양적 확대 중심이고 대부분이 이제 공공부문 연구 인력 중심이라면 이번 3차 계획 때에는 이게 이제는 조금 더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이 정착을 시키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책 대상도 확대시키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 1차랑 2차, 3차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착하고 확장기라면 이제 질적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법을 지나서 기본 계획까지 넘어서 이제 제도를 한번 보면 그 제도 중에 아까 그 법에서 아주 명문화돼가지고 있는 제도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담당관제랑 채용 목표제입니다. 담당관제라는 거는 이제 여성과기인 채용이나 근무 환경인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안관을 그 기관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은 여성과기인 재직장 30인 이상 기관인 것이고요. 담당관제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정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채용 목표자가 지금은 채용 승진 목표제인데 이제 승진까지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신규 채용을 할 때 30% 이상을 이제 여성으로 하도록 조치하는 것인데 이게 해당되는 그 기관은 정부 출연연 그리고 이제 국공립연구기관 등등입니다. 여기 이제 내역이 이제 간단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이제 여성과기 채용에 관련된 것들인데 제가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일단 여기 들어왔다 이제 채용이 되었다 하면은 정말 답답한 제도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가족 또는 일가정 양립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특히 그래서 제도 중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제도 크게 법정 제도랑 그 자율 제도로 나뉩니다. 법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제도니까 이게 기관이 당연히 이거는 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수유시간 보장 법정인데 수유시설을 만드는 건 자율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재밌는 게 2019년 실태조사 아까 보여드린 그 여성과기 실태조사를 보면은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2022년 4월에 발표가 됐는데 결과가 보통 2년간의 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 조사를 한 거지만 조사 대상 기간이 2019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2020년 작년에 한 겁니다. 근데 2019년 실태조사 보면은 재밌는 게 이게 처음으로 육아휴직자, 출산휴직자, 보직자들이 이제 인사고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처음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결과인데 뭐냐면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해보니까 이렇게 출산 육아휴직자 등의 인사고과 관련해서 만약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돌아와서 이 사람한테 뭐를 줘야 되는지 인사고과에 그랬을 때 별도 규정이 있는 기관이 있고 또 별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근데 별도 규정이 있는 기관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목을 2023 상점벽해로 잡은 게 이거를 보는 입장에 따라서 야 옛날엔 이런 것도 없었는데 하는 거랑 아직도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냐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공계대학의 약 39%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이 52%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이제는 인사고과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차피 너는 일을 안 했으니까 출산휴가 갔다 오고 육아 갔다 왔으니까 너는 기본으로 밑에를 깔아라 이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민간기업 연구기관은 근데 굉장히 낮습니다. 19%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게 휴직일로부터냐 아니면 복직일로부터냐 그리고 그게 6개월이나 1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공계가 가장 대학이 가장 조금 더 유연하죠. 그래서 휴직 복직일로부터 당해 연도내 그리고 별도 규정 유형인 경우는 보시면은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이렇게 돌아와가지고만 6개월 있다 그러면 그 6개월에 대해서만 아니면 가장 최근 연도만 이제 적용하는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고 소중한 가치라고 알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또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족 친화 제도라 가지고 여기 조금 이제 놀라실 텐데 법정 제도는 배우자 출산 휴가만 법정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여기서 배우자는 남성인데 그리고 자유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는 당연히 법정제도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다 자유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대체인력, 탄력근무, 재택원격근무, 병가휴직, 그리고 휴게실 이런 거 다 이제 자유제도인데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설치 의무가 이제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 아니면 전체 근로자가 500인데 현재 이게 굉장히 이제 과학기술 분야 또 그렇지만 다른 분야도 그렇고 이 기준을 좀 낮춰서 조금 더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이제 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단독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이거는 지금 설치 의무에 해당되는 큰 기관들은 보니까 대부분이 단독 의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될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단독 그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고 그렇지 않고 설치 의무가 해당되지 않은 작은 기관들은 아무래도 이 단독 그 설치가 좀 적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관 유형별로 나와 있지만은 이 법적인 의무 제도하고 그렇지 않은 자율제도는 당연히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휴게실 같은 건 너무 이제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도입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대체 인력이라든지 탄력근무제 이제 주 5일 일반 근무할 경우 그 다음에 재택원대 이게 지금 2019년을 가지고서 2019년에 벌어진 일을 2020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아마 매년 조사할 때는 굉장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궁금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도까지 봤다면 이제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여성가총에서 이제 중장기 정책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나머지 두 기관들도 워낙 여성과학인이 이제 소수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많이 서로 이제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그 기관은 아무래도 이 재단법인인 그 한국여성과학인지원센터 지금은 이제 육성재단으로 바뀐 윗셋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아까 기본계획에 나온 많은 사업들을 여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대한여성과학인회는 이제 여성 과기인들의 모임 이런 성격들이 많은데 가장 오래된 사단법이고 이 반대편에 있는 여성가총은 반대로 이제 개인이라기보다는 단체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성가총에서 2014년에 이런 작업을 했는데 뭐냐면은 여성과기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3차 여성과기인을 할 때 그때 만들어진 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밑에 있는 3차, 4차 여성과기인 계획은 정부가 이렇게 말하자면 만드는 것이고 이게 반드시 탑다운은 아니지만 많은 그 의견 수렴이 있기 때문에 100% 탑다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 주도의 그런 계획인데 그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장기 정책 로드맵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성과기 단체랑 여성과기인들이 바텀업으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만큼 그 이슈가 중요하다는 건데 또 새로운 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이제 여성과기 정책 관련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걸 체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것이고 그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냥 제가 여성과기 사업에 예산이 적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예산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대부분 항상 절대액수로는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증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출산 예산을 잡을 때 뭘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몇십 조에서 몇백 조가 나가는 것처럼 이 실제 예산에 포함되는 그 내역 사업의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최근에 다시 이렇게 봤는데
예,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좀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산과 집행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예산을 적었는데 하도 일이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집행액이 좀 많았던 경향이 있고요. 지금 그 중간에 보시면은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었다는 게 일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이제 여학생 멘토링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잡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의 일부만이 이제 여성에게 혜택이 되는 건데 그 사업 전체가 예산으로 잡히는 예를 들자면 그런 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 예산이 딱 한 슬라이드가 하나라서 너무 아쉬운 게 정말 한번 봐야겠다 제대로 어떤 것들이 여성과학인 사업으로 잡혀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일단 4차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시행 계획만 보더라도 세부 사업이 104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증액 사업들도 이렇게 이제 개인 기초 중견 연구 그리고 교육 박사호 등등등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증액 사업들은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보면 다 사업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 꼭지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유입, 양성 측면에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국가 우수장학금 이공계 여학생 선발 광고 해가지고 이게 35% 이런 게 있고 근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산학기술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게 사업이겠죠.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혁신 글로벌 역량 제고하면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선정률 관련해서 중견연구 20% 이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 이음 관련해 가지고서도 여기 보시다시피 연구과제 신청 시 육아휴직 기간 경력 산정 제외 이거를 여성과학기술에서 오랫동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젠더 혁신 체계 구축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기적으로 여성과학인 사업 전체에 대한 그 성과평가 또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분석이 최근인데 여기 이렇게 다른 그 사업들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보시면은 좀 비교가 이렇게 약간은 이제 딱 맞진 않은 게 이거는 여성과학기술인 사업 경력복귀라든지 일자리만이 아니라 전체인데 여기 비교한 거 보면은 이제 R&D 인력 참여 확산이라든지 새로 일하기 센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전에 제가 경력복귀 사업 관련해서 성과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약간 그 사업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R&D 인력 확충 방안이나 이런 건 조금은 더 이쪽에 경력복귀 지역 사업에 많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그 젠더 혁신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는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픽싱 넘버스 하면은 그 숫자가 적으니까 여성들을 많이 과기계에 데리고 온다 이런 식의 또는 여성들이 보직자라든지 이렇게 더 많이 되도록 한다 이런 게 그 양적인 건데 두 번째는 아까 그 제도들 픽싱 인스티튜션이라는 건데 여기 그 젠더 혁신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2010년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과학기술계의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 과학기술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이 얼마나 성편향이 없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성과 젠더를 고려한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공학 분야 그리고 의생명 분야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G스터라고 해서 이게 또 중요한 조직인데 이 젠더혁신 연구센터인데 이번에 한국과학기술 젠더혁신 연구센터로 재단법인으로 다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성과학기술 정책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여성과학기술인 그러니까 여성과학기술인 정책만이 아니라 여성과학기술 정책적으로도 많이 이제 사업들과 그리고 고민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빨리 이제 통계를 몇 개를 볼 텐데 왜냐면 이제 10년간의 변화를 봤을 때 정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나 아니면은 그게 상정 몇 개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돌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뭔가 이런
건데요. 보는 관점과 기대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절대적인 격차를 보여줬는데, 예를 들면 여기 신규 채용에 보면은 성별 격차가 15%가 10년 그러니까 줄었죠. 그 15%가 여기로 보면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2010년대 사실은 여기 21, 그러니까 격차를 보면 15% 줄은 것 같은데 실제 여성 비율 증가한 거는 7%만 이렇게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요. 보직자 여성 관리 비율을 보면은 이 아까는 보직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가장 최신 실태조사 2021년 나온 게 2019년 대상인데 약간 좀 굿뉴스라고 할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친한거 실수로 이게 좀 높은 직위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처장, 여기는 대학원장인데 이공계 대학을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전체 추이 이제 세모죠, 세모. 전체 추이 보면은 11.1%에서 10년 넘어 사이에, 12년 사이에 여기 보시면은 16% 정도, 한 4%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실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최근 들어 많이 올라간 게 보여서 이게 이제 이쪽 약간 이쪽 학과장 레벨보다는 조금 더 위쪽의 보직자 레벨에서 많이 올라간 거를 최근에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보니까 업앤다운이 좀 심하고요. 전반적으로 우상향이긴 하지만, 근데 민간기업은 굉장히 좀 변화가 더딘, 그래서 1.5%인데 근데 이게 3.8%니까 상대적으로는 거의 2배 되니까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또 10년 추이를 보면은 이제 특히 연구과제 책임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7.2%에서 여기 보면 이공계 대학이 이렇게 좀 올라간 게 보이고요. 여기 점선이 이제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이 사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까지는 추이를 보고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여성과학의 실태조사하고 대학 알림의 공시 자료를 봤을 때 현재 양성 단계를 통계를 보면은 공학 계열은 보시면 이제 전체 학교인데 가장 낮고요. 그리고 이게 고등교육, 그러니까 전문대부터 포함해서 대학 졸업자인데, 여기 자연계는 보시다시피 가장 여성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박사를 보면은 자연계가 여성 박사가 가장 다른 계열보다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 계열로 봤을 때는 석사가 이쪽이 이제 여성 비율이 이제 전문대를 뺀다면 좀 많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 이제 활용 단계는 이제 일단 진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데, 활용 단계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 여성 비율 말고 이쪽을 조금 더 보시면은 정규직은 1,500명 중에서 여성이 340, 남성이 1,200명 이 정도인데, 비정규직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다른 발표 자료에서 갖고 와서 오히려 지금 이 칼럼이 아니라 옆으로 이제 퍼센티지를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정규직, 비정규직도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정규직은 23,000인데 여기 5,000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은 이 비율에 비하면 사실은 조금 더 비정규직이 훨씬 많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정규직 같은 경우는 여성이 이제 비율이 이게 1,000명, 2,000명. 여기는 비정규직은 거의 비슷한 비율이니까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박사 같은 경우도 남자가 훨씬 많죠. 비례적으로 봤을 때. 연구개발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여기에 연구 책임자, 이 대학들로 보면은 이 파란색이 많을수록 큰 과제를 하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공개 대학이 아무래도 좀 적고요. 공공이나 민간기업이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공연구기관인데, 보시다시피 이쪽에 국공립이 정부 출연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봤을 때 조금은 더 큰 과제들을 많이 하는 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여성과학인 관련된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이슈가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대학은 이게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계도 잘 잡히고 통계도 많이 산출이 되는데, 실제로 민간기업은
생각해보면은 이게 민간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쪽 이쪽으로 갈수록 돈이 많은 거죠. 20억 원 이상. 그래서 이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과청에서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여기 연구재단에 계신 신숙경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이런 격차들이 분명 있고요. 근데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근데 가장 최근에 지난해 한림원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윤혜림 본부장님 발표에 따르면 그래도 조금의 변화가, 이 당시 같은 경우 이제 기초연구본부 같으면은 68%, 여기 이제 이 퍼센티지라고 하는 것은 남성 대비 여성 연구비 이제 1인당 지원 규모인데, 그래서 조금 올라간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나아지는 측면도 있고 아직 정체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몇 가지 쟁점만 빨리 훑어가면은, 그럼 이런 거를 좀 빨리 하는 여성이 대표성을 빌리고 여성 과제 지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흔히 생각하는 게 가점제인데, 이 가점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발이 없는, 왜냐면 이게 제가 쓴 것처럼 게이밍 더 룰이라는 건데, 이게 가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점을 염두에 두고 점수를 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가점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그런 거가 참 이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 가점제 관련돼서 세차 기본 계획 같은 경우도 여기 이게 세차 기본 계획, 세차 기본 계획에서도 이제 상향 제한을 한 거죠. 의무책임자는 1점, 여성이면 연구원이면은 또 1점, 이런 식으로 다 합쳐서 3점을 먹는 이렇게. 두 번째는 신진 예전에 여성과학자 사업이 별도로 존재했는데, 신진과학자 사업 그런 비슷한 레벨에서, 근데 이 신진 이후로 이제 성장 사다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훌륭한 연구자를 보려면 중견 리더 이렇게 큰 과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성과학자 사업은 끝났고 중견 연구 사업에서 선정률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차 계획 때 저도 자문으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논란이 많았던 게, 예전에 여성과학자 사업을 이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여성과학자 별도 트랙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여성과학자들이 그 사업을 연구과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랑 또 아닌 시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소외과제에 결국 머무르게 된다, 이런 비판이 있지만,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면은 이 이상으로 넘어갈 때 중견으로 지금은 이렇게 선정률을 잡고 있는데, 옛날처럼 아예 별도로 트랙을 약간 충격요법으로, 그러니까 잠정적, 아까 기본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조치라는 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실시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뭐라고 하죠? 이제 여성 중견 연구 여성이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에 이제 별도의 중견 연구 사업 규모의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게 효과적일지, 이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견 리더 연구자 대상으로 중대형의 융합 연구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지금 선정 목표제 중견 연구 사업에서만 하는데 다른 부처, 다른 사업에도 확대를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게 이제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지, 바른 방법인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측 좀 더 어려운 건데, 이게 최근에 저도 경력 복귀 사업 1단계 끊을 때 성과 분석하면서 고생을 좀 했는데, 사실 경력 복귀라고 하는 건 사실 경력에 복귀한 다음에 계속 이제 이어져 가야 되니까, 진짜 성과라고 하는 것은 논문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논문 특허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참여 인력도 가장 중요한 성과라는 것은 경력에 복귀해서 그냥 쭉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인데, 그 성과를 사실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분들을 다 트랙을 해야 되고, 추적조사라는 게 이런 인력 사업만이 아니라 연구개발 사업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있는 그런 여성, 남성 갭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아까 페이 갭 얘기한 것처럼 성별 임금 격차 분명했고요. 그리고 청년 취업 문제가 되면 사실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비정규직 문제 더욱 심각하다. 아까 통계에서도 많이 봤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초기 경력 단계 관련해서는 이게 뭐 미국 데이터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포닥 단계에서 여성 비율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할리몬이랑 같이 하는 작업은 이런 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데, 스태프의 조광 박사님이 예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너무 경로가 다르다. 이거는 여성한테도 특히 여성 과기인 아니라 과기인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저희는 이 과기 분야 전공자 중에 전문직 지출이 53%인데 미국은 82%가 됩니다. 오히려 전공자 좀 적은데, 그리고 비과기 전공자는 과기 전문직의 15%대 미국은 오히려 그게 더 적고, 그래서 이제 여성 과기인들, 그리고 또 사실은 과기 인력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경력 다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하버드 총장이 그 발언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총장 자리를 이제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심리학자 둘이서 논쟁을 벌인 건데, 그 후에 스티븐 핑크하고 그다음에 피에키 이 두 사람이 이게 정말 그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세트 시험에 수학 부분에 70점 넘은 그 비율이거든요. 예전에는 남자가 13이면 여자 1이었는데 2005년 가면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지네틱한 거냐, 유전적인 거냐, 이런 건가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고민으로 꺼내온 건데, 저희가 어떤 거를 평등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데,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unequals라고 얘기하는 거, 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말로, 그거야말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우리가 100, 200, 300이라고 하는 거를 정책을 실현해서 다른 걸 옮길 때, 예를 들면은 100, 200, 300이니까 다들 똑같이 가지고 좋겠다 하는데, 만약 이 100, 200, 300이라는 게 다른 조건을 의미한다면은 X2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정의로 온 게 아닌 것이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는 여성과기인 정책을 관련해서 제가 여성이라서 한다라는 것 당연히 있겠지만, 여성과기인 정책이 굉장히 다른 과학기술 정책의 다른 측면에 굉장한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소수자 정책이냐, 다양성 정책이냐, 그리고 지원이냐, 투자냐 이런 건데, 기초과학도 마찬가지죠. 기초과학은 잘 나가는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 분야가 있고 소외된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도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과학인만 아니라 그냥 어떤 인력도 예를 들어서 기초과학자를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초과학 투자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성과학인 정책이 사실은 도메인 자체는 여성이긴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많은 고민은 굉장히 과학기술 정책 전반적으로 고민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사고여서 굉장히 이제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그냥 드릴게요.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될 텐데, 질문 몇 개를 좀 받아서 드리는데요. 과학기술 정책이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제는 제안을 하거든요. 과거에 투자 확대나 산업기술 이렇게 드라이브 거는 이런 취지에서 정말 다양한 채널을 여는데, 특히 이제 신기술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인재 양성 정책에서 양성평등 이슈는 혹시 없는지, 그냥 막연한 분야의 다양성이나 이런 거 말고 최근 나오는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서 그런 양성평등 이슈가 있는지, 질문이 좀 약간 좀 폭넓긴 한데, 그와 동시에 투입이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 주제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없냐는 거죠. 제가 어디서 읽은 거는 모든 실험 대상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양성평등 이슈의 핵심 아니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답변 듣고서. 여기 지금 신기술 전문 인력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신기술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무슨 원자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 잘 나가는 그 AI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소위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그런 그 디지털 기술일 텐데 그 아시다시피 그 ICT 쪽 뭐 그리고 컴퓨터 과학, 전산학 이런 쪽에 여성이 적다라는 거는 너무나 예전부터 잘 알려지고 거기에 소위 칠리 컬처라고 그래가지고 여성이 적은 게 아까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뭐 기익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밤새도록 막 그 머리가 헝클어지도록 코딩하고 뭐 그 프로그래밍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거기서 이렇게 그 서바이브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 신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할 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질문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신기술이 조금은 그 미래 디지털이랑 융합되는 AI랑 융합되는 그런 분야가 좀 많다라고 한다면은 여성이 그러자라도 적은 분야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새로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목표제 같은 거 그런 것들 아니면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무화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런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항상 저희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민하는 건데 이 비중을 맞추려니 약간 실력이 안 돼도 뽑아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똑같은 실력인데 여성을 뽑는 게 그게 무슨 우대냐? 그 똑같은 실력인데 여성을 뽑는 거는 그냥 그 자기가 되니까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히려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여성을 뽑아주는 게 그게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극적 조치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충격요법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 정부가 초창기 그 열심히 그 압축적 성장을 할 때 여러 가지 충격요법을 썼고 굉장히 그 정부가 강하게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에 과연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 회의가 있는데 어떤 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소수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이 불균형이 해소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 그 법에 아주 잘 명시한 것처럼 잠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의무 비율을 하는 것도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약간 다른 거긴 하지만은 그 과학고 같은 경우에 일반고, 과학고 그리고 영재교를 보면은 여학생들이 일반고에 있는 과학반 그리고 과학고 영재교 보면은 영재고로 갈수록 여학생이 확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쪽에 또 고민이 그러면 이게 너무 떨어지는 걸 그냥 놔두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역 같은 경우도 지역 균형 선발하듯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것처럼 이런 굉장히 불균형이 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그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연구 주제 관련해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젠더 혁신이랑 관련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루다 사태를 비롯하여 이런 많은 이제 성편향의 무의식 또는 의식 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연구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이나 제품 서비스 개발이 그 성편향을 가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 주제만 하더라도 편하게 이렇게 남자신 아니고 그죠? 이게 특정하게 오히려 여성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이슈도 지금 젠더 혁신 관련해서는 좀 사업화, 그 연구 사업을 좀 별도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한 두 개 더 들어왔는데요. 네. 일단 그냥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가 아직 남녀 간 기회 평등이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그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한국 사회가 남녀 기회 평등이 아직도 뭐 여기서는 이제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느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기회 평등이 아직도 불균형적이냐라는 그런 질문 하나 있고요. 그거하고 이어서 그 다양성 정책 속에서 이
양성평등을 그냥 포괄적인 다양성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소외받은 쪽을 그냥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이런 식의 관점인지, 아니면 여성 정책만의 좀 다른 그 방법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요. 3번, 4번은 뭐 여의도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3번은 지금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지금 핫 이슈인데,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저도 집에서 많이 이렇게 저희 남편이나 저희 애들도 남녀가 잘 섞여 있는데 고민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지금은 아무도, 여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상징벽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바깥에서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웃긴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들었던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것이 없어졌다라는 건 정말 큰 변화고,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럴 거랑은 다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제 직장에서 아직도 저희가 이제 듣고 있는 그런 차별적인 문화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제가 한림원이랑 여성과학기술의 성장 사다리 강화반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호의적 차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더 배려를 해줘가지고 힘드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러다 보면은 이 여자 직원이 이제 역량을 쌓을 기회들이 없어지고, 근데 이게 상사가 무슨 의도적으로 얘를 배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호의적으로 이게 무겁고 힘드니까, 또는 넌 지금 집에 먼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결국 승진할 때 되면은 사실은 성과가 별로 없게 되는, 그때 그게 상사가 옛날처럼 너는 여자니까 이거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선의로 한 건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미묘한데, 분명 상징벽해와 같은 그런 기회의 평등이 분명 변화가 있었던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요즘 사실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이런 구습 또는 문화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나 갈 길이 멀다, 여전히 공공이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다양성 정책으로,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소수자 보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보호 정책으로 보는 거랑 다양성 정책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우리가 왜 다양성을 중요시하냐 하면은 다양성이라는 결국 창의의 원천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들이 되는 것인 만큼, 이게 결국은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쪽에다가 옮겨놓은 게, 다양성이 소수자 보호 정책과는 달리 오히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혁신, 그리고 투자, 지원 쪽 관점이랑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여성만이 아니라 인종, 그리고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꺼번에 underrepresented minority라고 그래가지고 NSF에서 별도 그렇게 통계를 잡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성 이슈만이 아니라 세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포용 전반적으로 이제 포괄성, 포용성 정책의 한 일부로 이제 진화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극심하게 소수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소수자 보호의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간단한 코멘트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R&D 브리프를 제가 작성을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연구 문화를 변화하는 증거를 좀 해외 자료에서 찾아서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프리프린트를 분석을 했더니 여성 연구자 생산성이 감소한 현상을 발견했고,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나 육아시설이 폐쇄됐기 때문에 강제적인 육아로 여성 연구자들의 생산성이 감소했다는 이런 현상을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상점벽해하고는 좀 다른 그 현상이 위기에서는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조금 뭐 그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아쉬운 부분을 저도 감지해서 뭐 관련해서 그 클로징 멘트 하시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잖아도 올해 그 미국 3대 할리번에서 코로나 이후에 그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보고서가 나왔고요. 작년에 사실은 그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영국에서 그 작년에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뉴욕 타임스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재택근무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가사 일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됐냐 했더니 남성은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 안 나는데 남성은 예컨대 내가 옛날에 비해서 50%더 일을 이제는 집안일을 한다 그러는데 똑같은 거에 대해서 여성은 남편이 한 5%더 일을 더 해주는 것 같다 해서 완전히 그 인식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들을 깨는 그런 엄청난 혁신의 그 돌파구가 되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기존의 관성처럼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 좀 있으면은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9월부터는 다시 또 이제 재택근무랑 그 사무실 근무를 이제 병행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애들이 저기 원격 수업을 하는데 얘네들을 챙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된다 이런 대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아무래도 집에서 있거나 가서라는 게 여전히 그 여성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연구 문화에서 특히 여성의 그 연구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게 벌써 그 많이 이제 논문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성들의 그 연구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 논문 제일제자라든지 이런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실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연구 문화만이 아니라 실제 연구 생산성에서도 남녀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점벽해를 기대할 만하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회를 재조직해야 된다는 걸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거라는 게 여자가 당연히 많이 부담을 했었지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여자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게 실증이 됐기 때문에 사회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합의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카이스트 김소영 교수님을 모시고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에 대한 어제와 오늘에 관련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책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달에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직원들은 QR코드 확인을 통해서 교육관리지 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